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사실 최근 시황이 이렇게 딱히 뭐가 이렇게 없네요. 내용들은. 근데 다만 이제 지수가 너무 좀 급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좀 걱정들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급하게 오르는 게 꼭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실적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조합해 봤을 때 너무 오버되면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것이죠. 근데 저평가되어 있으면 주가가 급하게 올라도 상관없지만 원래 그 실적보다 무언가가 좀 오버되면 항상 좀 마무리는 좀 세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국 시장이 현재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나 내년에 어떤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나와도 그렇게 뭔가 모두가 망할 듯이 이렇게 확 무너질까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분명히 조정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올라왔지만 그 조정이 있다고 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과열 징후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이는 것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를 사고 그 좋은 회사 그 좋은 회사를 사고 이게 만약에 싸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하고 이게 다시 어떤 그 내재 가치까지 오고 이것이 다시 고평가가 되고 이러면 여기서 다시 매도하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또 좋은 회사를 찾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이 아주 엄청난 약세일 때는 그런 순환들이 잘 안 맞죠. 깨지죠.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흐르면 위축되기 때문에 실적 예측치들도 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실적을 회사를 사도 그 회사의 실적이 꺾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강세일 때는 그저 그러네 하고서 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변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시장을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횡보할 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패턴들 좋은 회사를 사고 좋은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를 사고 뭐 매도하고 또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좋은 회사를 사고 이런 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사실 웬만한 애들이 다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는 장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싸게만 사면 시장이 크게 이렇게 약세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령 이런 상승 중에 나오는 이런 조정들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좋은 회사라면 사실 그렇게 겁먹을 그런 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황관이 요즘에 하도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저 역시도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회원분이랑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건 아마 회원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죠.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주식과 현금의 비중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도 좀 이렇게 하고 혹은 이렇게 종목 개수의 분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점의 분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분산으로 여러 개를 사고 또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점도 분산을 하고 어떤 종목의 개수도 분산하고 너무 좀 보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문의가 좀 있는데 분산만 하고 좋은 회사를 계속 사면 주식 100%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걸로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현금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좋은 회사라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이 생겨서
계속 현금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계속 추가되는 분들은 주식 비중이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딱 주식 계좌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로 생활해야 되는 이제 분들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어, 흔히 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위험의 어떤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투자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 투자자산인데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자산을 대할 때는 그 대하는 그 위험자산의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적금 들면서 뭐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험자산은 걱정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발 뻗고 자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뭐 고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서 한 3년 후에 딱 눈 떠봤더니 뭐 수면제를 먹었더니 뭐 나중에 봤더니 크게 되어 있다. 이거는 아주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은 특히 개별 주식은 매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고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되는 것들도 생기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위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시장은 장기 우상향하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하면 수익은 좋은 회사를 보유한다면 시장에서 저절로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큰 수익보다는 어떤 큰 손실을 주의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즉 위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란 것을 흔히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나누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를 이건 그냥 아주 딱딱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개별 주식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경영진의 변동, 파업, 법정 소송, 새로운 해외 진출 뭐 이런 어떤 특정 기업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종목에 투자할 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어떤 그 기업의 그 뭐 CEO가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속였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흔히 그 종목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역시 사전으로 한번 보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한번 봐볼게요. 체계적 위험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주식의 위험을 크게 분산 가능한 위험과 분산 불가능한 위험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분산 불가능한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분산 가능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란 건 뭐냐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사회, 정치적, 어떤 거시적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 흔히 어떤 큰 어떤 시장에서 어떤 거시적인 어떤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핸드폰 뭐 배터리를 그 케이스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다 잘 수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한국의 어떤 외교 마찰이 생겨서 딱 못하게 했어요. 사실 그 회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위험들 때문에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놓으면 위험이라고 하면 하고 어, 편입 자산 종목 개수, 자산 수를 이렇게 보면 아까 말했던 비체계적인 위험, 어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종목 편입 자산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위험이 줍니다. 위험이 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이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을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시적인 어떤 큰 이야기들. 우리는 종목을 이 비체계적인 이 종목의 이 비체계적인 이 위험은 분산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로서 혹은 시점 분산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걸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 이 리스크에 노출되어야 하느냐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고 이 체계적 위험을 이제 뭐 이제 흔히 말하기는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현금인 겁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과 막 싸운다거나 뭐 트럼프가 중국과 막 이렇게 뭔가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전반에 한 번에 어떤 무언가를 주는 이런 리스크들은 분산, 분산 투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금으로써 해소한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위험은 우리가 투자하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위험 자산에는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어떤 이러한 위험들로 나눠서 본다면 그런 걸로 나눠서 봤을 때 분산 투자와 현금 비율 정도를 위험 자산에서는 안전하게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도 이렇게 해도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 자산은. 근데 이런 것들 분산 투자도 안 하고 비중도 안 맞추고 현금도 없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죠. 진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투자. 위험 자산을 그래도 덜 위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있고, 나는 매일매일 시세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단타를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의 성향이 있고, 우리 같이, 본업이 있고, 바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투자 위험 성향이 나는 뭐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데 우리의 성향은 일단 이런 거예요. 저희는 좀 보수적인 성향인 것이고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트판을 계속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떤 내용들 어떤 기업 내용들을 보는데 사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건 그거예요. 위험 자산에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 시점을 분할하고 분산하고 종목 개수도 분산하고 거기다가 현금 비중까지 넣으면서 싼 거를 사려고 하고 비쌀 때는 팔아놓고 다시 리밸런싱 해놓고 다시 그 상태에서 새로운 종목을 또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안전하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자라는 저의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저랑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오전에 또 어떤 분이랑 통화했는데 그분도 역시 뭐 현금 거의 100%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현금 100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초조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현금이 좀 있어야지만 어떤 새로운 종목을 또 찾고 조금씩 타진 매수도 하면서 추적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안 할 때 가장 단점은 이거예요. 여기서 뭐 몇 개의 종목을 뭐 이렇게 여러 개 사겠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 바구니에 한 A 종목, 한 B 종목, C, D, E, F, G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샀지만 한두 종목의 비중이 커버리면 이 작은 종목은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오르나 내리나. 오직 이 두 종목의 어떤 가격에 심리가 움직이고 계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이 A, B 두 종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계좌가 움직이질 못해요. 새로운 종목을 살 수도 없고 새로운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러면 계속 이 두 종목에 계속 묶여 있어서 결국에 이 두 종목 때문에 슬럼프가 오고 은퇴하게 돼요. 주식에서. 일단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재미없게 보수적으로 하는 성향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인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다행히도 그 어떤 회원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시장이 확 빠졌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코덱스 200 매수했잖아요. 코덱스 200을 매수했는데 이분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코덱스 200 매수할 때 최소 2년 이상 할 생각으로 하시자라고 했었죠. 아마 요때 7월달 요 언저리 때부터 계속 일주일마다 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그 어떤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매도를 하든지 좀 길게 갈 사람은 추가로 뭐 보유하든지 이런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했는데 코덱스 200이 과열권에 들어오는 이런 초입에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마다 규칙적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규칙적으로 샀고 누구는 떨어질 때 더 많이 샀고 이게 섞여 있는데 그 회원분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배당 포함해서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자산의 절반을 코덱스 200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개별 종목,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수익이 한 2년 정도 좀 지났더니 배당 포함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서 너무 들뜬다. 주식하면서 처음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큰 돈으로. 근데 이거 역시도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뭐 다행이긴 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쌀 때는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산이 수익을 많이 내면 못 팝니다. 또 비록 팔 거라고 하고서 샀지만 이익 실현을 안 하거나 못 파는 경우가 생겨요. 더 가겠지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시장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뭐 40, 50% 수익이 났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과열권에서는 서서히
물량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코스피의 어떤 상황을 좀 보면서 코덱스 200은 매도할 때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